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이야기는 몽골군이 양양성과 번성에 있는 한수 중하류에서 한수 하류까지 진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수 주변에 있는 남송의 거점들을 함락하면서 한수와 장강이 합류하는 지점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송정벌의 초반부 이야기가 포위망을 굳히고 충실하게 남송을 압박하는 전략이었다면 오늘 이야기부터는 전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얀이 여러가지 계책을 동원해서 이 남송을 공략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묘사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빌라이는 자신의 패권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남송정벌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 그 정벌의 시작으로 양양성과 번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5년 동안 양양성과 번성 일대에 수륙을 철저하게 틀어막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남송의 지원을 계속해서 차단해서 남송이 결국에는 양양성과 번성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에서 성벽의 특정 지점을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공성무기인 회해포를 동원해가지고 양양성과 번성을 공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정도의 재정비를 하면서 전략을 재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쿠빌라이의 전언이 있었죠. 남송 공략에서 불필요한 학살을 자행하지 말 것을 주문을 했고 또 바얀의 군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얀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 동시에 긴장감을 유지하라고 하면서 어깨를 톡톡 친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도 계속 군권은 바얀한테 있었는데 이 얘기를 굳이 한다는 거는 너의 책임을 다시 한번 자각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간에 몽골군이 재정비를 거친 다음에 군사적 행동을 재개하는 곳은 한수 중하류였습니다. 양양성과 번성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 이 한수 중하류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다음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강남지방으로 진출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강남지방으로 진출하려면은 일단 한수를 통해서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장강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요. 이 장강을 통해서 또 강남지방으로 도하하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몽골군이 어떻게 한수에서 장강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장강에서 어떻게 강남으로 도하하는지 이 두 연속된 과정에서 바얀이 어떤 지략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전이 불가능했던 시기에는 육상전에서 이 도하라는 과정이 가장 핵심적이고 공을 들여서 중요하게 수행했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지에서 방어선을 굳히고 잘 방비한 적을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난이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바얀은 그 이전까지 유목제국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이 없었던 장강 도하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략을 동원을 하게 되는데요. 쿠빌라이의 지침은 전달이 됐고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1274년 9월에 양양성에서 군사회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군사회의의 주역은 총대장 바얀과 수부타이의 손자 아추 그리고 쿠빌라이가 추가적으로 붙여준 위구르의 행정관인 아리카야 이런 인물들이 되겠죠. 이 회의에서 몽골군은 군대를 세 갈래로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얀과 아추를 중심으로 한 중군은 양양성에서 한수를 따라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영주로 진격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군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몽골군의 전통에 의하면은 좌우군,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을 텐데 그 좌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이 한수 주변 지역의 남송 세력들을 사석 처리하듯이 각계격파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수 북부에 있는 그런 잔존 세력이라든지 그리고 한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굉장히 지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지류를 근거로 한 여러 세부 세력들을 소탕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바얀이 이끄는 중군은 한수를 따라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한수와 장강이 만나는 그 결절점까지 내려가는 걸 목표로 하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후베이성 우안시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후베이성에서 가장 중심지가 오늘날에도 한수와 장강이 만나는 두 물줄기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훈에 있어서 워낙 중요한 결절점이기 때문에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 중군은 영주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동남쪽으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9월 장마로 습지가 엄청나게 조성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은 배가 없이는 건너기 힘들 정도로 물이 불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 휘하 부장이나 군사들이 이 습지를 어떻게 건널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바얀이 가장 솔선수범해서 자기 말을 끌고 이 지역을 스스로 건너기 시작하면서 휘하에 있는 부하나 병사들도 그 뒤를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로 건너기는 애매하고 또 말을 정자세로 타고 건너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을 앞세우고 말 탈 때 방석으로 쓰는 안낭을 구명보트처럼 해가지고 그 안낭 위에 타고 앞서가는 말의 말꼬리를 붙잡고 그렇게 건너는 그림이 연상이 되는데요. 리더는 누구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자기 스스로가 의지와 확신이 있다는 걸 구성원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얀이 습지 돌파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이 장면은 리더십을 보여주는 동시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주는 좋은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으로 계속 진군을 하던 와중에 몽골군은 영주 근처에 있는 지역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후의 군사행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상황극으로 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의 중하류, 양양성을 거점으로 동남부로 진군하던 바얀의 본대는 당초 목표인 영주성에서 불과 8km 거리에 있는 염산까지 도달하였다. 바얀은 그곳에서 휘하의 부장들과 함께 공격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바얀 장군, 이제 영주성이 고앞입니다. 이 아추에게 군을 맡겨주시면 단숨에 함락시키겠습니다. 잠깐, 여기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네. 한수 북단의 영주성은 돌로 견고하게 쌓은 성인데다 한수 건너편인 남쪽에 남송군대가 새로운 요새인 영성을 쌓았네. 마치 번성과 양양성이 한 쌍으로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형국과 아주 비슷하지. 게다가 영주성과 영성 사이의 강에는 전함이 빽빽하게 들어차 수로를 막을 지경이고 인근의 강바닥은 쇠줄이 둘려있기까지 하네. 말하자면 적은 양양성, 번성과 비슷한 형태로 2차 방어선을 구축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바로 그렇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영주성과 영성을 공략한다면 적의 노림수에 그대로 걸려드는 꼴이 되지. 여기서는 적의 허를 찔러야겠네. 영주성과 영성 말고 한수 하류로 진입할 방법이 없는가? 총관 이정태, 바얀 장군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류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황가만 보루라는 전략 거점이 있습니다. 그곳 남쪽에는 등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한수와 별 경계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가만 보루를 공략하면 큰 저항 없이 등호를 통해 한수 하류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좋다. 하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한 곳이로군. 이 바야는 영주성과 영성을 내버려두고 황가만 보류를 공략해 그곳을 통해 한수로 진입하겠다. 바얀 장군, 영주와 영성을 그대로 두고 적의 방비가 허술한 호수를 통해서 한수로 접어든다. 굉장히 기발한 계책이시긴 하지만 영주와 영성일 때는 우리에게는 목에 가시 같은 존재라 점령해두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게 우려됩니다. 우리가 진군할 때 후방에서 적의 기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적은 우리가 그쪽으로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것이오. 적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싸움의 기본. 이번에는 영성을 무시하고 황가만을 공격해 하루로 향하겠소. 바야는 총관 이정태와 류 국걸 등을 보내 황가만 보류를 점령한 뒤 파죽지세로 일대를 평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배를 육상으로 옮겨 등호 호수를 거쳐 한수 하류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양양성에서 출발한 지 한 달쯤 지난 1274년 10월의 어느 날, 중군의 후위에 위치한 바양과 아추의 부대가 한 연못을 건너게 되었다. 그런데 후방에서 심상치 않은 진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바양 장군, 우리를 노리고 우방에서 기습을 건 모양입니다. 급보에 따르면 남송의 기마대가 좋기 2천은 된다고 합니다. 아추 장군이 걱정하던 후방의 기습이 현실이 되었군. 이거는 나의 불찰이야. 그렇지만 장군의 계책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영성에서 시간과 애꿎은 병사들의 목숨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우리 후위의 김하군은 100여기에 불과하니 적의 장군을 직접 쓰러뜨려야겠네. 아추 장군, 저기 멀리 있는 남송군에 두 장군이 보이는가? 네, 아주 잘 보입니다. 내가 왼쪽에 수계를 쏠 테니 자네가 오른쪽을 맞게. 남송군은 두 장군이 동시에 저격을 당하자 갑자기 혼란해졌다. 이 바얀의 화살이 명중했군. 내가 적진으로 들어가 두 놈의 목을 가지고 오겠네. 서둘러 따라오게. 이런! 수부타이의 손자인 이 아추가 뒤처질 순 없지. 내가 수부타이의 손자 아추다. 바양과 아추는 최고위급 지휘관임에도 남송의 2000 기마군의 기습을 잘 막아내고 적진을 돌파했다. 바야는 적장 조문의를 직접 패고 범웅수를 사로잡는 전과를 거두었다. 결국 이 소규모 전투에서 큰 위기에 봉착했음에도 남송군 500여 명을 죽이고 10여 명을 생포하게 되었다. 네, 상황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황극에서 바얀이 선택한 전략은 2차 세계대전에서 메가더가 채택한 개구리 뛰기 작전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청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만 공략하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점은 계속해서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이 개구리 뛰기 작전의 중요한 점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점이 아니고 아주 독창적인 시각에서 전쟁을 재구성하고 그 재구성한 전쟁의 청사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창의적으로 찾아낸다는 그런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의 방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하지만 전략 거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공백을 파고드는 적의 기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점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게릴라전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점선으로 된 방어선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이 개구리 뛰기 작전이 유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양과 아추는 영성을 무시한 대신에 그 영성으로부터 후위를 기습당하게 되죠. 그런데 남송군이 짜내고 짜내서 징발한 2000명의 군사를 대패시킴으로써 이 이유로 남송군의 움직임이 경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양과 아추의
우회작전, 그러니까 개구리뛰기 작전을 좀 더 공식적인 용어로 바이패스, 우회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얀의 우회작전이 전략적으로 성공을 거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우회작전이 성공한 다음에 한수는 굉장히 묘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주성, 영성, 마치 번성과 양양성의 세트처럼 보이는 이 성은 방비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지만 몽골군이 이 지역을 무시하고 내려감으로써 그냥 고립된 성이 되어버렸고요. 거기에 이어서 기습까지 실패함으로써 이 영주성과 영성은 그냥 적진에 고립된 그런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요. 이거는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의 마지노선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된 건데, 프랑스가 독일과의 접경에 굉장히 단단한 고정 방어선을 구축을 해놓죠. 그러니까 엄청난 포대를 선을 따라서 깔아놓으면서 독일군의 기습에 대비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포대가 땅에 고정된 그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은 이 마지노선을 무시하고 프랑스의 숲지역에서 나무를 쓰러뜨리면서 이 숲지역을 통해서 기습함으로써 이 마지노선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러니까 프랑스군의 마지노선이 굉장히 방비가 잘 돼 있던 건 맞지만 그 방비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회작전을 쓰게 되죠. 몽골군의 작전도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몽골군은 한수를 따라서 계속 남하하면서 한수 일대의 보루들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략 과정에서 쿠빌라이가 적군을 살상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에 따라서 항복을 계속해서 권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위협과 회유를 반복하면서 적군을 항복시키게 되는데요. 위협을 가할 때는 주로 바얀이 기습전에서 목을 벤 조문이라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 장군의 수급을 통해서 위협을 가하게 되고, 또 회유 전략으로서는 예전에 양양성의 성주였던 여문안을 사신으로 보내가지고 적병한테 항복하면은 이 여문안처럼, 그리고 양양성의 주민들처럼 살려주고 대우를 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주와 영성을 건너뛰고 황가만보를 통해서 동남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했던 사양이라는 보루에서는 이 위협과 회유 전략에 전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은 하는 수 없이 금주포라는 현대의 소이탄과 비슷한 그런 무기를 통해서 성내를 불지르고 적병을 도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살상을 피하려고 했지만 한수 동남부로 나아갔을 때 초반부에는 상당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 사양이라는 보루를 이런 식으로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신성이라는 곳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신성의 일부 병력과 부장들이 밧줄을 타고 몽골군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양 보루에서 전원이 옥세했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군사들이 도망을 가니까 신성의 성주가 나 여문안 보고 싶다, 여문안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몽골군이 여문안을 신성 밑으로 보내게 됐는데, 이 신성의 성주는 상당히 단호하게 몽골군의 저항을 하려고 해서 이 여문안에게 화살을 쏘아 제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화살을 쏘는 과정에서 여문안은 오른팔에 화살이 박히는 그러는 개고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몽골군은 이 신성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신성에도 강공을 가하고 사방의 성벽에서 동시에 성을 넘어감으로써 이 신성도 초토화를 시키게 됩니다. 사양보루와 신성을 이런 식으로 초토화시킨 다음에 몽골군이 간 곳은 복주라는 곳인데, 이곳에도 위협과 회유 전략을 다시 한번 쓰게 됩니다. 이 복주에 와서야 싸우기 전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수 동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래도 초반부에는 강경하게 저항을 하지만 점차 자기들의 불리함을 깨닫고 또 이전에 공격당한 성들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남송의 배반자가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수에서 장강으로 들어서는 이 대목까지 왔습니다. 현재 후베이성, 우안 두 물줄기가 만나는 이 지점 근처까지 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강남 지방으로 진출을 하려면은 장강에서 남송의 수군을 극복하고 강남으로 안전하게 도하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바얀의 지략이 돋보이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